아버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사위 준혁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손녀 서연이를 위해 직접 만든 원목 장난감을 가져다 줬을 뿐인데 말이죠. 68세 평범한 은퇴 교사였던 제가 어쩌다 이런 대접을 받게 되었을까요? 35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모든 인내심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연 어떤 결심을 했는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올해 68세, 35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김영수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낼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요즘 너무 답답하고 제가 한 선택이 과연 옳은 건지 궁금해서 용기를 내어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딸 지혜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교사였던 제가 그나마 모아둔 적금도 퇴직금도 심지어 아내가 남겨준 보험금까지 모두 딸의 결혼 준비금으로 썼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5년 전 딸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사위 준혁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하니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죠.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지혜를 정말 소중하게 모시겠습니다. 결혼식 준비 때 준혁이가 한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진심인 줄 알았어요. 아, 이제 정말 든든한 아들 하나 생겼구나.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신혼집 마련은 물론이고 가전제품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골라서 사줬습니다. 제 교사 월급으로 오랜 시간 모아둔 돈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지혜가 시집살이 힘들다고 할까봐 제가 먼저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혜야,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희끼리 신혼생활 잘해라.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가끔이라도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고 준혁도 가끔 문자를 보내줬거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딸의 전화가 2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신혼이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직장 생활도 바쁠 텐데 장인까지 신경 쓰기 힘들겠구나.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준혁을 마주쳤어요. 반가운 마음에 부르는데 준혁이 굉장히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뭘 그렇게 놀라니? 반가워서 그러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네. 잘 지내요. 그런데 아버님,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황급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장바구니도 내팽개치고 마트를 뛰쳐나가듯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몇 달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혜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딸한테서 들은 게 아니라 같은 동네 이웃분이 영수 씨, 지혜 씨 임신했다면서요. 축하해요. 하시는 바람에 알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첫 손녀가 생긴다는 걸 왜 남들을 통해서 들어야 하나요? 바로 집에 가서 딸한테 전화했어요. 지혜야, 내가 임신했다면서? 왜 아빠한테는 말 안 했니? 아, 그게. 미안해요, 아빠.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깜빡했다고요? 첫 손녀가 생긴다는데 그걸 깜빡해요? 그때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아, 내가 이제 이 정도 취급을 받는구나 싶어서요. 임신 기간 내내 그랬습니다.
산부인과 검진도 혼자 가고, 태교도 혼자 하고, 출산 준비도 다 혼자 하더라고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괜찮아요, 아버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딸한테서 아빠, 아기 태어났어요. 건강한 딸이에요라는 연락이 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준혁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준혁의 어머니, 아버지, 심지어 누나 가족까지. 그런데 저는 아무도 안 불렀다는 거죠.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준혁이 놀란 듯이 묻는데 그 표정이 왜 왔냐는 식이더라고요. 친할아버지가 손녀 보러 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손녀를 안아보려고 했더니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 많은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라고 하면서 안게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준혁 부모님은 이미 다 안아보고 있었거든요. 시할아버지는 심지어 사진까지 찍고 있더라고요.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후조리원 가는 것도 집에 와서 몸조리하는 것도 모든 걸 준혁의 어머니가 도맡아서 하더라고요. 지혜야, 나도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 아빠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텐데. 아빠 괜찮아요. 시어머니께서 다 해주세요. 그렇게 손녀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안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끔 딸이 데리고 와도 잠깐 보는 게 전부였고 준혁이 함께 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손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평소 취미로 목공예를 좋아했던 저는 서연이를 위해 원목 장난감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지혜야, 서연이 장난감 만들어 왔다. 원목이니까 안전할 거야. 네, 감사합니다, 아빠. 그때도 대답이 그냥 의무적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손녀가 제가 만든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고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딸네 집 앞을 지나가다가 쓰레기 수거하는 날이더라고요. 쓰레기 봉투에서 뭔가 익숙한 게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제가 만든 서연이 장난감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새것 그대로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밤새워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깎고 사포질에서 만든 장난감들이 한 번도 사용해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무시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저를 존경했고 동료들은 저를 신뢰했는데 정작 제 사위는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서연이가 돌이 되었습니다. 첫 돌이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돌잔치 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딸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지혜야, 서연이 돌잔치 언제 하니? 아빠, 우리는 조용히 가족끼리만 할 거예요. 가족끼리만 한다고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준혁네 친척들은 다 초대받았더라고요. 같은 동네 지인분이 영수 씨, 서연이 돌잔치 어땠어요? 준혁. 시내 친척들이 모여서 정말 성대하게 하시던데요 하시는 바람에 알게 됐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가족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필요할 때만 찾고 나머지 때는 투명인간 취급하는 존재라는 것을요. 작년부터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혜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서연이를 돌보게 되면서 제가 가끔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님,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몇 시간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아버님, 집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서연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베이비시터처럼, 가정부처럼. 그럴 때만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살갑게 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손녀를 볼 수 있다는 게 좋아서 도와줬습니다. 38도 찜통더위에도 가서 서연이 돌보고 집 청소하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런데 일이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무적인 태도로 변했어요. 아버님 수고하셨어요. 그럼 이제 가보세요. 정말 일꾼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하거나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바로 그 사건이 터진 날 말이에요. 평소처럼 서연이 봐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너무 덥고 목이 말라서 냉장고에서 수박을 한 조각 꺼내 먹었거든요. 서연이가 낮잠 자는 동안 거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준혁이 외출해서 돌아왔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버님, 우리 집 수박 드셨어요? 응, 너무 더워서 한 조각 먹었다. 왜? 아버님, 정말 왜 그러세요? 우리 집 냉장고 함부로 열지 마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준혁이가 좀 예민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버님은 정말 염치가 없으세요. 도둑도 이렇게 안 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도둑이라고요? 내가 도둑이라고요? 손녀 돌봐주러 와서 더위에 목말라 수박 한 조각 먹었다고 도둑이라고요? 나보고 지금 도둑이라고 했어. 맞아요. 도둑 같으니까 함부로 냉장고 열지 말라고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이런 모욕은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딸이 들어왔습니다. 딸은 내 편을 들어주겠지 싶었는데 딸이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 준혁 말이 맞아요. 우리 집 냉장고인데 허락도 없이 열면 어떡해요?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낳아서 키운 딸이, 내가 모든 걸 다 해준 그 딸이 사위 편을 드는 거예요. 좋아. 이제 알겠어. 나는 정말 도둑이구나. 그럼 이 도둑은 이제 여기 안 온다. 그렇게 소리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길로 바로 부동산에 갔습니다. 사장님, 제 아파트 팔고 싶어요. 부동산 중개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할아버지, 갑자기 집을 내놓으시게요? 하더라고요. 팔 거예요. 당장 팔아주세요. 집에 와서 준혁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혁 잘 들어. 나 이제 너희들이 사는 내 아파트 부동산에 내놨다. 그리고 우리 인연은 이제 여기까지다. 아버님,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긴 뭔 소리야? 도둑 취급받으면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이유가 뭐 있겠니? 그날 밤부터 준혁과 딸이 난리가 났습니다. 매일 전화와서 사과하고 집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기도 했어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빠, 제발. 우리가 너무 심했어요. 미안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쪽이 아프긴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낳아서 키운 딸인데.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버렸어요. 지혜야,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그동안 아빠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기나 해. 2주 후 집이 팔렸습니다. 다행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좋은 가격에 팔렸거든요. 그 돈으로 바닷가 근처 조용한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벌써 9개월이 지났네요.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딸내와 연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가끔 서연이 생각이 날 때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요즘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로 쌓인 스트레스가 붓을 잡으니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 글씨가 정말 예뻐졌어요. 서예 선생님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누군가에게 진짜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습니다. 같이 서예를 배우는 할아버지들과도 친해져서 가끔 함께 전시회도 보고 맛있는 곳도 다닙니다.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인데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영수 씨, 우리 나이에 뭐 그런 거로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가끔 딸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서연이 얘기도 하고 잘 지내냐고도 묻고요.
예전처럼 차갑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들의 삶에 깊이 끼어들고 싶지는 않아요. 아빠, 추석 때 집에 와서 같이 보내요. 아니야, 지혜야. 나는 이제 여기가 집이야. 너희끼리 잘 보내라. 생각나면 가끔 귀여운 서연이 사진이라도 보내줘. 그걸로 충분해. 준혁도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안부 인사와 함께 서연이 사진을 보내주죠. 예전처럼 차갑지 않아요. 아마 제가 멀어지고 나서야 제 소중함을 깨달았나 봅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조심하세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원할 때, 제가 편할 때만 연락하고 만납니다. 지난주에 딸이 아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달려갔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혜야, 미안하지만 나도 약속이 있어. 베이비시터 구해서 맡겨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사실 가끔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싶기도 하고요. 특히 서연이 생각이 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을 생각해보면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나 싶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손녀를 위해서라도 참아야지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제가 깨달은 건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건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계속 상처만 주면 그 사랑도 식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물론 가끔 외롭기도 하고 서연이 생각에 가슴이 저려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봤습니다. 사위 눈치, 딸 눈치.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어제는 문화센터 친구들과 함께 KTX를 타고 경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불국사 단풍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살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68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고 은퇴 후에는 딸과 손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아무도 제게 뭘 요구하지 않고 제가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이 자유가 너무 좋아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사위 입장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꼭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극단적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